지구상에 인류가 생겨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창조한 문명은 실로 끝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지능놀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류가 창조한 지능놀이들 중에서 가장 우월하고 인기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수천 년 전에 우리 인민이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바둑입니다. 바둑이라고 하면 우리 인민들 속에 제일 먼저 안겨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1992년 제4차 세계 아마추어 여자 바둑 선수권 대회에서 순위권에 입선한 7살 난 최훈아 선수의 모습입니다. 운하더무는 몇 살 때부터 바둑을 배웠습니까? 6살 때부터 바둑을 배웠습니다. 예. 선수권 대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당시 26개 나라 선수들이 경기에 참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참가할 당시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애기 같은 선수가 나왔는데 저런 애기 같은 게 바둑을 정말 둘 줄 알기는 아는지 정말 조선에 선수가 없긴 없었다. 그렇게 비웃으면서 뭐 평가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둑이라고 하면 문명한 나라에서만 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어린 선수까지 바둑을 하는 정도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문명한 나라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7살이었으니까 그때 그 심정은 이렇게 아직 기억이 잘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때 그 어린 마음에 조국이 그 명리를 안고 선수권대회에 참가했을 때 그 심정이 정말 어땠습니까? 솔직히 7살이라고 하면 너무도 철이 없으니까 그때 감정이라고 하면 제가 떠나기 전에 부모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철 없는 아이가 국제 경기에 나가서 이제 행동을 잘못하거나 경기에서 껄뚱을 해서 나라 망신을 시키지 않겠는지, 그러니까 가면서도 계속 저한테 계속 당부를 했습니다. 나라 망신을 시키면 안 된다고. 제 심정이라고 하면 절대로 나라 망신을 시키면 안 된다. 무조건 입선해서 제가 컵을 무조건 타와야 되겠다.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그 운하더무가 그때 그 경기를 총 모두 몇 번을 했습니까? 7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4승 3패 성적으로 8등에 입선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긴 선수가 단마루크 선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그 단마루크 선수가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33살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7살 난 소녀와 33살 난 그 선수와의 그 경기가 그때 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겠습니다. 예. 당시 저에게 진 단마루크 선수는 너무도 창피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딸과도 같이 어린 저런 선수에게 지리라고는 꿈에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조선의 천재적인 소녀의 기질 앞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저런 천재적인 소녀를 키워낸 조선의 사회주의 교육제도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고 자기 심정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주체 80일 1992년 12월 31일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평양시 학생 소년들의 설맞이 공연을 도와주시려고 평양 체육관에 나오셨습니다. 그때 최훈아 어린이가 바둑을 두는 것을 도와주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둑은 옛날부터 우리 인민들이 많이 놀던 우리나라의 민속놀이라고 앞으로 바둑을 일반화 대중화하여 적극 참여하면 국제경기에 나가 1등으로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훈아 어린이의 가정을 모두 평양에 올라오도록 해주시고 그를 평양 학생 소년공전에서 바둑을 배우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7살짜리 어린이가 세계 바둑 선수권 대회에서 순위권에 오른 소식은 온 세계에 파문을 일으켰으며 온 나라를 바둑 열풍으로 들끓게 했습니다.
특히 최우나 오린이의 고향인 함흥 사람들을 크게 흥분시켰고 그들을 분발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국제경기에 출전해서 입상한 선수들 중 절반이 함흥에서 배출됐습니다. 지금도 함흥 시민들 속에서는 바둑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취재지를 함흥으로 정했습니다. 마침 여기선 함경남도 어린이들의 바둑 경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경기와 마찬가지로 바둑도 이기기 위해서 두는 것인데 상대방을 이기자면 고도의 집중력과 사고력, 인내력, 기억력,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야 합니다. 경기 승패는 기술만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술적인 안목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수풀이를 잘한다고 해서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형세에 맞게 적용할 때 은을 낼 수 있습니다. 즉, 응용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바둑은 상대방의 기도를 간파하고 정확한 형세 판단과 올바른 결심체 때 그에 기초해서 포석과 중반전, 마무리를 비롯한 그 경기 전 과정이 그야말로 하나의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바둑돌들이 분단과 연결, 포위와 봉쇄, 추격 등 이러한 전략 전술수법들은 군사 많이 이용되어 있습니다. 바둑이 이런 특성을 하여 옛날 장수들이 바둑을 많이 두었던 것입니다. 이력사 기록에 남은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한다하는 바둑 고수들이었습니다. 리순 씨는 전쟁 중에도 바둑을 두었다는 기록이 그의 일기 란중 일기에 씌어 있으며 소산대사도 바둑을 몹시 즐겼습니다. 옛 사람들이 쓴 삼국사기에는 승려 도림에 대한 이야기가 대표적인 일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거구려식이 우리 여성들의 차림을 하고 보니 그 동방의 천연 강국이었던 거구려 역사에 전해지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 생각납니다. 거구려 25대왕이었던 장수왕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광개토왕의 맏아들이었는데 그가 97살까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장수왕으로 불렀습니다. 그 장수왕 시대에 거구려가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킨 일이 있었는데 그때 바둑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백제왕이었던 계로왕이 바둑을 몹시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된 장수왕은 한 가지 계책을 생각했습니다. 그건 바둑을 잘 두는 도림이라는 춤을 백제로 들여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림이라는 사람이 거구려에서 고지죄를 짓고 백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얼마 후 도림이 바둑 솜씨에 대한 소문은 계로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두 사람은 드디어 이 바둑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계로왕은 도림에게 이 고문도를 쥐고 먼저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도림은 태연스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승이 먼저 쓰면 대왕께서는 2점 차이로 지게 될 것이고 대왕께서 먼저 쓰면 1점 차이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도림의 이 말에 궁중의 관리들도 또 계로왕도 가소롭다는 뜻이 웃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 백제에서는 바둑에서 계로왕을 당할 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둑이 시작돼서 몇 수가 오고자 계로왕의 낯빛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수, 또 한 수 넣을수록 궁지에 몰리게 된 계로왕은 중반전에서 던지고 말았습니다. 계로왕은 도림의 손을 덥석 잡고 과시국수로다 라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나라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을 국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후 계로왕은 도림을 상객으로 삼고 그와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계로왕과 친해진 도림은 그를 설복하여 궁궐을 웅장하게 새로 도짓고
또 홍수 피해를 막는다는 면목하에 한강변에 제방뚝도 쌓여 있으며 선대왕들의 분묘를 신축하는 등 토목공사를 대대적으로 벌려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궁중의 비밀도 알아냈습니다. 이가종의 백제의 국력은 점점 더 세약해지고 백성들의 원하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바로 이 틈을 이용해서 고구려는 475년 9월에 3만 대군의 병력으로 백제의 수도 한성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바둑의 이로운 오월성으로 해서 예로부터 바둑은 병법이다. 바둑은 전략 좋은 술의 도구이다라고 일러왔습니다. 그것은 당시 영토 싸움과 외래 침략자들과의 싸움이 그칠 새 없었던 환경 속에서 창과 칼만 가지고서는 승리를 기대할 수 없었고 뛰어난 군략과 지략을 소유하고 올바른 전략과 전술을 활용할 때에만 이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옛사람들은 바로 바둑을 군략과 지략을 키우고 정신을 수양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드디어 바둑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번에 함흥에서 진행된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함흥시 동홍산구역 소은소학교 한 대남 학생은 전국 경기와 도경기에서 7차에 걸쳐 1등을 했습니다. 흥미있는 것은 학생이 바둑만이 아니라 학업 성적도 학교적으로 제일 높다는 사실이며 좋은 글도 척척소원해서 경리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것입니다. 바둑을 배웠으니까 기억력이 상당히 좋아지고 그거는 아예 이혼하게 알립니다. 예.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런 사물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무심히 보지 않고 이렇게 다 좀 신중하게 저게 어떻게 돼서 저렇게 되는가 하는 거를 함흥시 송촌강구역 소문초급중학교 조신명, 함흥시 송촌강구역 동문소학교 조국곤 학생들은 온유이간입니다. 국고이가 바둑을 하는 거 보니까는 수학적 꼴이 좋아지는 거는 저리 알리고 그다음에 모든 말에서 표현에서 보면 좀 여느 아이들하고 좀 다르게 독특하게 좀 말을 엮고 나가는 거 보면 선생님도 야 바둑이란 게 좋긴 좋구나 아이들이 우수적으로 수학적 꼴이 좋아지는구나 하는 걸 담임 선생도 많이 느끼고 부모도 많이 느꼈다. 일요일이면 동궁산에 있는 고촌각에서는 여러 가지 민속놀이들이 진행되곤 합니다. 어른이나 어린이 할 것 없이 즐거운 민속놀이에 휴식일 하루를 보내면 마음이 흥그러워지고 우리의 곳이 제일이라는 자부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민속놀이들 중에서 제일 이채로운 곳이 바로 어린이들의 바둑 경기입니다. 어린이들은 방학 기간이면 바닷가에 와서도 미래의 발명가가 될 꿈을 바둑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함흥에서 배출된 박사들 대부분이 구촌각과 함께 바닷가에서도 바둑을 즐겨 두었다고 하니 정말 우리의 민족 문화가 제일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바둑이 오늘까지도 그 인기를 잃지 않고 있는 곳은 바로 이 바둑이 누구나 배우기 쉬운 데 있다고 합니다. 그 매개 나라의 장기류에는 다 일장일단이 있지만 우리의 이 바둑처럼 규칙이 간단하고 배우기 쉬운 놀이는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좀 바둑을 배워볼까 하고 열심히 바둑 배우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가들의 방조를 좀 받아야 할까 봅니다. 바둑은 거문돌과 신돌편이 돌을 번갈아 놓으면서 누가 더 많은 집을 차지하는가 하는 데 따라 승부를 가르는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지능놀이의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어린이가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곰돌과 흰돌이 있고 바둑판이 이렇게 놓여 있으면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경기에 시작하기 앞서 누가 곰돌을 짚고 흰돌을 짚을 것인가 하는 추첨을 네. 하게 됩니다. 자, 곰돌 어린이와 흰돌 어린이, 자, 추첨을 합시다. 자, 흰돌 어린이 한 줌 짚으시오.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 흰돌 어린이가 지금 한 줌을 짚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자기가 무만큼 집었는가 하는 것을 마치라는 뜻입니다. 덜을 몇 개 집었는가를. 예. 이때 고문돌 어린이가 이렇게 짝수에 덜을 지금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덜이 짝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덜 개수가 아니고 짝수냐 그냥 홀수냐를 맞추라는 맞추게 뜻이겠습니다. 됩니다. 예. 그러면 덜을 이렇게 나란히 놔서 결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짝수를 맞췄습니다. 네. 근데 만약의 경우 이 어린이가 한 개 덜을 넣은 경우에는 틀린 것으로 됩니다. 한 개돌은 헐수를 의미하겠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흰돌 어린이가 고문돌을 짚을 것인가는 선택권을 쥐게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맞췄으니까, 맞힌 경우에는 맞힌 어린이가 이제 고문돌과 흰돌을 선택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고문돌 어린이 뭘 집을래요? 고문을 시켰습니다. 예, 고문돌을 지면 술을 먼저 쓰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술을 먼저 쓰게 되면 유리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경기를 시작합시다. 안녕히 예. 바둑은 이렇게 인사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바둑은 인사로 시작해서 인사로 끝납니다. 예. 바둑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고문들 중요한 자리들이 있는데 이런 자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제 관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가장 효과적인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고문돌이 단수 상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문돌이 흰돌, 새돌에 의해서 단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흰돌을 놓으면 고문돌 한 개를 따내서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흰돌이 이렇게 단수 쳤을 경우에는 고문돌이 연결해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에서는 이런 사김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김점을 누가 많이 차지하는가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흰돌이 고문돌을 잡게 되면 흰돌에 의해서 빈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바둑에서 이런 자리를 바둑에서는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는가 하는 게 바둑의 승패를 가르는 기본 척도의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실내로 보면 이제 지금 이 자리는 한 자리이지만 예를 들면 흰돌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3칸짜리 집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더 크게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리를 형성해서 8칸의 집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승패를 가르게 됩니다. 이젠 기본적으로 경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고문들과 흰돌 땅이 다 이 구별이 이제 명백히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가 끝났다는 것을 우선 알려면 이제 고문들과 흰돌이 경기점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고문들과 흰돌이 이게 붙어 있는 돌 이런 걸 바둑에서 경기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흰돌이 덜 무리를 짓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다 흰 땅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안악에 있는 이런 사김점이 모두 이제 흰돌의 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는 또 고문돌로 쭉 둘러막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는 다 모두 이제 고문돌의 집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제 고문돌로 둘러막아서 고문돌의 집을 형성하였습니다. 여기도 고문돌 집. 예, 그렇습니다. 저쪽엔 또 흰돌 집이 예, 있습니다. 여기는 다 흰돌 집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고문돌의 집이고. 근데 이제 바둑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죽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한 개돌씩 놓여 있는 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바둑에서 아무리 놓아도 흰돌에게 잡혀서 이렇게 죽게 되기 때문에 이런 돌은 흰돌인 경우에는 부필요하게 잡을 필요도 없고 또 고문돌은 나야
살지 못하게 잡히기 되면 이들은 원하니까, 예. 죽은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건 끝났다 하게 되면 이런 돌들을 이제 다 따내서 예, 넣고 이제 경기를 이제 청아짓습니다. 청아짓는 방법은 이제 계산하기 쉽게 바둑에서는 이렇게 두부모 모양으로 네모반듯하게 이렇게 계산해서 담배꽃입니까? 이렇게 돌을 자기 구역에서 이제 옮기면서 그다음에 이렇게 잡은 돌을 또 이렇게 따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신도를 이제 정리했는데 이렇게 되면 5줄에 6줄 돼서 이렇게 30집이 형성했다는 걸 한눈에 보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여기는 또 6줄에 6줄 하니까 24집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요거 몇 집이다 해서 누가 다, 총 누가 예. 땅이 많다 많이 이런 차지하는 식으로 거를 승부를 계산을 하겠어요. 합니다. 흰돌을 진 오린이가 돕내기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신도를 집은 어린이가 후회한 대가로 고문들에게 6집 반이라는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첨가할 때 6집 반을 고문들한테 또 더해줘 가지고 합한 값을 이제 신도라고 집 차이점을 계산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둑에서 특별히 6집 반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반이 이제 바둑에서는 아주 매력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바둑에서는 혹시 이제 만약의 경우 이제 동점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이 반집이라는 거가 있게 되면 비기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반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둑판 자체는 반집이 없겠습니다. 예, 바둑판에서는 반집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 상태가 바둑판에서 집을 다 정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럼 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문돌이 10집, 20집, 30집, 40집, 50집, 60집, 70집, 80집 하고 7집이 남아서 87집입니다. 신돌은 여기가 30집입니다. 여기도 30집이고 그래서 합해서 60집이 됩니다. 여기 70집, 76집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흰돌이 76집에 고문돌 87집인데 여기서 이제 고문돌이 흰돌에게 6집 반을 돕내기라는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흰돌이 76집이 됐는데 거기서 6집 반을 도하게 되면 80집 반이 됩니다. 그래서 고문돌은 87집에 흰돌 80개 반이게 되면 6집 반을 고문돌이 이긴 것으로 됩니다. 수천 년 전에 창조된 바둑은 수법이 무한히 다양하고 깊기 때문에 장기 촌수의 바둑 만수라는 속담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장기의 피오나수가 10의 120제곱이라면 바둑의 피오나수는 10의 550제곱으로서 천문학적 숫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둑의 피오나수가 그 폭과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것은 돌을 놓을 수 있는 손 사귐점이 장기에 비해서 대단히 많을 뿐 아니라 가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장기 쪽들과는 달리 바둑돌을 임의의 자리에 마음대로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둑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경기인가 하는 것은 초보적인 몇 가지 수법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둑을 가리켜 흥미의 최고봉, 취미의 최고봉, 으뜸 가는 지능 경기라고 하면서 바둑의 태풍 속에 심신을 다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정보산업 시대에도 수많은 지능놀이들이 생겨나 사람들의 정서 생활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그 인기를 잃지 않고 온 세상에 보급되고 있는 우리의 바둑. 그럼 바둑의 기원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인류가 생겨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창조한 문명은 실로 끝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지능놀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류가 창조한 지능놀이들 중에서 가장 우월하고 인기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수천 년 전에 우리 인민이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바둑입니다. 바둑은 수천 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둑이 언제 어떻게 돼서 사람들의 생활 속에 출현하게 됐겠습니까? 인류의 진화와 문명 발전의 흐름 속에 생겨난 모든 창조물들과 마찬가지로 바둑도 역시 자기의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바둑은 원시 사회에서 점치는 도구로 이용돼 왔습니다. 그 후 고대 시기에 이르러 그 사람들은 원시적인 자연관의 기초에서 그 점을 치는 방법으로 천문기상 예측을 했는데 바로 그 예측에 바둑 기제가 이용됐다고 합니다. 일찍이 그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 유역 일대를 종착지로 삼고 살아온 우리 조상들은 그 점차적으로 이 바둑을 전통적인 진흥민속놀이 하나로 사랑하며 즐겨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원시 문화와 함께 첫 걸음을 뗀 바둑이기에 바둑이라는 그 말 자체도 온적으로 고유한 우리말입니다. 조선말로 이름 지어진 바둑은 자기의 독특한 매력을 잃지 않고 오랜 역사적 시대를 거치며 자기 발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바둑에는 고대 우리 선조들의 소박한 원시적인 자연관과 생활관이 그대로 비껴 있습니다. 옛 사람들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 반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평하고 네모 반듯한 바둑판은 땅을, 네모 소리는 사계절을 나타내고 360여 개의 손 사균점들은 음력으로 1년을 가리킨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둑판의 중심도 땅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뜻에서 천운이라고 불렀으며 네모 소리의 중심에는 꽃을 그려놓아 화점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 바둑돌은 낮, 검은 바둑돌은 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함용식 바둑판, 일명 조선식 바둑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들이 상상했던 지구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둑이란 돌을 벌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둑판 위에 흰 돌을 이미 수법에 따라서 벌려놓는다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1145년에 출판된 삼국사기를 비롯한 여러 민족고전들의 바둑과 관련한 기록들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시기에 바둑이 매우 성행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나라 이전 시기, 즉 우리 고대 시기에 바둑이 널리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나 한두 개 지역도 아니고 한 나라가 바둑을 잘 두는 나라로 알려졌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이 바둑을 즐겨 해왔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조선 봉건왕조실록에는 바둑과 관련한 기록이 430여 건이나 실려있고 고려사, 조선사략, 태평 하나를 비롯한 여러 역사 기록들에도 바둑과 관련한 기록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조선 봉건왕조 시기에 바둑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군자의 사회, 군기 서화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면서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조선 봉건 왕조 시기의 대표적인 시인이었던 김삿갓의 시 바둑은 오늘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은 돌과 흰 돌이 서로 포위하려고 진을 치니 승패는 그 기회를 제때에 잡는 자에 있고
네 명의 영감 한가히 바둑두며 세상 만사를 잊어버리고 선인들의 바둑 구경에 나무꾼은 포기자루 썩이고 석임수가 우연히 우세를 차지하게 하고 잘못 두었다가 몰리니 팔을 휘둘러 말리고 반나절에 승패를 지어 다시 싸움을 도더니 정정연한 소리가 해질녘까지 이르더라. 실로 바둑을 즐기는 사람들의 심리를 생동하게 묘사한 시입니다. 우리 민족은 바둑을 일본에도 보급했습니다. 백제의 의자왕이 당시 외나라의 유력자에게 보내준 바둑 기재가 현재 일본의 중창원에 국보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바둑은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되어왔으나 일제의 식민지 통치 후가로 비추를 잃고 있었습니다. 바둑은 노동당 시대에 와서야 위대한 장군님의 배려로 1989년도에 결성되었습니다. 조선바둑협회가 결성된 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 소년 궁전들의 바둑 소조를 내오고 유망한 학생 소년들을 세계적인 바둑 명수로 키울 때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바둑은 단순한 민속놀이가 아니라 무도 경기의 한 종목으로 됐으며 비약적인 발전을 일으켜서 우리의 선수들은 여러 국제 경기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컴퓨터 바둑 전문가들은 제4차, 제5차 호스트컵 바둑 프로그램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2연속을 쟁취했으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세계 컴퓨터 바둑 선수권 대회에서 6연속을 기록함으로써 주체 조선의 영예를 빛내는 성과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우리가 경기에 참가할 때는 2000년 11월 충순경이었습니다. 일본 닷교에서 진행되었는데 제11차 국제 아마추어 한성복식 바둑 선수권대회였습니다. 경기 참가한 사람들로 보면 나이들도 많았고 수많은 나라에서 참가하다 나니까 우리는 우려심도 있었고 또 1등을 하갔는지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맞다던 선수들을 모두 물리치고 결승 경기에 진출하였는데 상대편 선수가 이제 나이로 보나 관록 있는 선수라는 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결승 경기에 진출할 때 우리 미연동마 꼭 1등을 해서 적의 명예를 떨치자는 이런 결의도 다지면서 경기에 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에 앉아서 좀 상대방을 지켜보니까 상대방 선수가 각오름을 요구하면서 진땀을 흘리면서 닦는 것을 보니까 속으로 이제 마음이 후련해진 그런 감정도 느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미연동무가 상대의 약점을 제때 포착하고 공격을 들이대서 경기에서 주도권을 틀어지고 상대방을 답석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11차 국제환성복식 바둑선수권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여 적의 명예를 떨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평안남도 어린이들 속에서 바둑 열풍이 대단히 높은데 해마다 진행되는 전국 어린이 바둑 경기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바둑으로 해서 생기는 일화들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평성시에서만도 3살, 4살 때부터 바둑을 배우는 어린이가 3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도 많은 어린이들이 바둑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바둑에 대한 관심, 바둑을 배워주려는 요리는 그 어린이들을 키우는 부모들 속에서 더 높은 듯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를 무엇인가 재능을 배워주려고 생각하다 끝에 음악 같은 거는 선생님이 뭐 악보랑 대줘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둑은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생각해서 잡을 건 잡고 포위도 하고 이렇게 지적 능력이 높아질 것 같아서 내 생각에는 바둑이 아주 좋을 것 같아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들 속에서 바둑을 배우니까 좋은 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바둑을 배운 어린이하고 바둑을 배우지 않은 어린이하고 딱 달라집니다. 이거 처인놀이를 보면 바둑을 한 다음부터는 얼마나 도덕 품성이 바르고 경쟁심이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체육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찜줄 운동 종목이 있었습니다. 처인놀이를 한번 시켜보니까 정말 너무 한심해서 처인놀이는 그만두라 이렇게 됐는데 다음 날에 와서 저도 잘합니다 하고 그래서 해보라 하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나 하고 어머니를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찜줄 운동 거기 못 참가한다고 밤새껏 연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참가했답니다. 현재 6살인 소연이는 이렇게 승욕심이 강해서 무슨 일에서나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는데 이것은 바둑을 배우면서 생겨난 것이라고 원장 선생님은 얘기했습니다. 서로 어울려 놀다가도 넘어지는 어린이가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와 일으켜주고 영예군인인 아버지를 위해 바쳐가는 효성도 지극하다고 하니 참으로 바둑은 어린이들의 성격 형성과 발전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바둑원에서 배우는 어린이들 중에는 평송시 양지고급중학교 소학반 김총일 학생도 있는데 바둑을 배워서부터 악기도 잘 타고 그림 또한 잘 그린다고 합니다. 학생의 어머니는 확실히 바둑은 창조적 능력을 키워주는데 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의 나이는 4살. 이름은 김용곤. 흔히 응석과 장난이 더 많은 이 시기 어린이답지 않게 틀지게 앉아서 바둑을 두는 그 모습이 사뭇 대견하고 기특합니다. 처음에 용곤이가 올 때 이렇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용곤이는 장난이 너무 세차고 부잡해서 이렇게 시소투성이로 소문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배워주면서 보니까 정말 요놈 어린이들이 이렇게 묵배로 이렇게 장난이 세찼습니다. 제가 자리를 잠깐 뜬 새 지시봉으로 이렇게 벽지를 막 구워놓고 또 리저도 돌아가면 찢고 그다음 연필로 책상을 통락수질 해놓은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장난이 세차고 부잡튀고 순서가 많던 우리 용곤이가 이렇게 앞날에 기대되는 바둑명수로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4살과 65살간의 지능교류기가 참 흥미가 동했던지라 우리는 그 경기 과정을 우리 촬영기에 그대로 담기로 했습니다. 년고 자백이라고 이용곤 어린이가 검은돌을 쥐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포속 단계에서 일반적인 정석으로 경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둑이 다른 경기들과 유별난 게 한 가지 있다면은 그건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아주 자유롭게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용곤이와 바둑을 두고 있는 이로이는 이 근방에서는 한다 하는 바둑 애호가입니다. 로이는 실력은 애호가 3단이라고 합니다. 웃변에서 고문돌이 끊기로 싸움이 시작됐는데 결과를 보면 이 전투에서는 흰돌 편의 성과가 크고 전반적인 형세가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잠시 바둑의 단 급수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바둑을 배우기 시작해서 리치를 깨달았을 때의 급수가 20급인데 점차 승급해서 1급을 넘기면 애호가 1단으로 되며 애호가는 1단부터 승단해서 애호가 7단이 되면 전문가 1단과 맞먹습니다. 전문가 단수는 1단부터 9단까지 있습니다. 지금은 중반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른쪽 옷구 속에서 흰돌 편이 고문돌 무리를 잡아서 경기 전반에서 우세를 차지했었는데 오른쪽 아래 구석에서는 흰돌 무리가 더 크게 잡혔습니다. 보시다시피 로이는 몹시 긴장한 자세이고 어린이는 아주 배포유합니다. 지금 중앙에 있는 고문돌 5개를 잡으려고 흰돌 편이 포위막을 좁히고 있습니다. 고문돌 편이 어떻게 탈출하겠는가? 예, 고문돌의 한 칸 뛰기가 정확한 수였습니다.
만일 이 돌무리가 탈출하지 못하면 오른쪽 옷구석과 피온이 모두 신돌편의 집으로 됐을 것입니다. 그 대신 웃변의 고문돌무리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웃변의 고문돌무리는 원래 포기하고 버렸어야 할 돌인데 영곤 어린이가 영케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신돌을 준 노인이 던지기를 해서 경기는 영곤 어린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만한 수준은 대단한 수준입니다. 아이가 이렇게 할 줄 생각도 못했는데 앞으로 이거 이수한테로 나가게 되면 국제 경기에도 얼마나 참가할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둑이 정말 재미납니다. 평성시에서 일고 있는 바둑 열풍은 지금 이 고장 사람들의 커다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평성 석탄공업대학 학생인 이 송광성 동무는 어릴 때부터 바둑과 자기의 학습을 하나로 이어놓고 생활하고 있는 보기 드문 바둑 애호가입니다. 평양시 바둑원에서는 어린이 바둑 교육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와 함께 애호가들과 일반 손님들에게도 바둑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양시 바둑원에서 바둑을 배우는 소중학교 학생들의 학과 실력을 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학급적으로 1등이고 일부 학생들은 전교적으로 1등입니다. 바둑은 참 재밌습니다. 특히 상대방 덜을 헐려서 유인한 다음 상대방 덜의 덜무리를 잡아먹었을 때가 제일 통쾌합니다. 바둑을 하면 학습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바둑에서 어떤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어 푸는 과정은 실내로 수학이나 물리에서 문제 요점을 도출하고 어떤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가 하는 사고를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 학생은 평양 제1중학교 졸업반 학생인 한웅일 학생입니다. 중학교 전기간 최우수 성적을 쟁취했으며 중앙대학 입학시험에서 단연 1위를 했습니다. 이 학생은 김일성 종합대학 수학학부 전현정 학생입니다. 이 학생 역시 소학교 3학년까지 바둑 소조에 다니다가 모란봉 제1중학교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현재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바둑을 배우는 어린이들의 앞날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애호가방입니다. 지금 두 어린이가 애호가 로인들과 대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린이하고 바둑을 두고 있는데 이건 그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이 바둑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거를 애호가들한테 와서 좀 도와주시오 하는 의미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라다는 어린아이들이 이 민족이 노시키고 전통적인 그런 민속놀이인 우리 바둑을 이렇게 조금이나 좀 배워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자랑으로 생각하고 군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양 바둑원에서뿐 아니라 지금 시안의 곳곳에서 바둑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처음에 바둑이 지능 개발에 좋다는 것을 알고 우리 맏딸에게 바둑을 배워주려고 했는데 바둑원이 멀다 나니 배워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 앞에 바둑장이 생겨 두 자식을 다 바둑을 배워주고 있습니다. 3살짜리 우리 혜성이는 이번에 가을철 평양시 바둑 경기에 나가 기수상까지 받았습니다. 정말 장의 사랑 속에 바둑장이 곳곳에 생기고 바둑원에서 포구분들이 나와 포구배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중구역 동송 타가소로 나간 보급원이 타가소에서 바둑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중구역 동송유치원에서도 바둑 배우기가 한창입니다. 신흥 경기인 바둑은
첫 시작부터 마지막 승부를 가를 때까지 알수와 차지하려는 집을 부단히 계산하는 셈세기 과정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바둑을 배워주면 열묶음 세기, 도하기와 돌기 등 유치원 셈세기 과정안을 몇 달 사이에 쉽게 소화합니다. 이것은 바둑 경기 과정에 사고하는 횟수가 결정적으로 늘어나 응용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여기 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 4살에 바둑을 배우는 어린이 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최대로 발현되는 시기가 5살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시뿐 아니라 지금 전국 각지의 많은 부모들 속에서 자식들에게 바둑을 배워주려는 열의가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식들의 성격이나 기질 또 천성에 따라서 그 선택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어려서부터 바둑을 배운 사람들이 사업가 생활에서 성공률이 많다고 합니다. 바둑은 음악의 악보처럼 경기 시작부터 마감까지 수순을 기록하고 기보를 보면서 재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인민들이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노래를 명곡이라고 하는데 바둑 경기도 인기 있는 명곡이라고 합니다. 인체의 노화는 뇌에서도 옵니다. 사람이 건강을 하려면 육체적인 운동도 일상적으로 하여야 하지만 정신적인 운동도 따라서야 합니다. 나이가 60살이 지난 노인들 속에서 기억력 감소와 습관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만약 정상적으로 장기나 바둑을 둔다면 신경 전달 물질이 산생을 촉진시키고 피 흐름을 개선해서 사람들이 건강과 장수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2001년 어느 한 나라에서는 바둑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바둑 축전이 진행됐습니다. 2,001개의 바둑판이 놓여진 가운데 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4,002명의 바둑 선수들과 바둑 애호가들이 동시에 바둑을 두었는데 이것은 역사에 유례가 없는 새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의 바둑 축전은 최대 규모의 바둑 경기로 기니스 기록집에도 올랐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인민이 창조한 바둑의 매력과 그 인기가 얼마나 높은가 하는 걸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 사람들은 바둑은 동방의 명물이며 세계적인 유산이다. 이러한 바둑의 발상지가 조선이라는 곳만 봐도 조선 민족의 우수성을 잘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마다 설명절 날이면 서국 땅 그 어디에서나 민속놀이가 한창입니다. 그 이채로운 풍경에 자기들의 희열도 한껏 담아보는 우리 바둑 애호가들입니다. 이들의 가슴 속엔 지금 우리 민족이 제일, 우리 문화유산이 제일이라는 긍지가 자넘치고 있습니다. 5,000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뇌절 밝고 분명한 민족이라오. 자랑하자 우리 민족, 사랑하자 우리의 땅. 세상 천지 둘러봐도 우리 민족 제일세. 세상 천지 둘러봐도 우리 민족 제일세.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슬기와 지혜가 깃들어 있는 바둑. 우리 수령님들께서 다시 찾아주시고 빛내어 주신 바둑. 그것은 우리 당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서 더욱 빛날 것이며 앞으로 우리의 생활을 더욱 아름답게 해줄 것입니다.